그래서 제가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여기 하는 걸 선생님 좀 안 읽은 부분을 다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 단원에서 시험에 나오는 거는 1순위가 뭐냐 원래는 질적 특성이 1순위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 번 우려먹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다음으로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작년도에 개정된 거. 그게 뭐냐면 측정이죠, 측정. 그 다음에 요소에 대해서 이제 정의 표현이 좀 바뀐 것들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언급한 부분만 하시고 그러면 선생님 책에서 나머지를 다 빼버리면 좋지 않습니까? 근데 뭐냐면 시험이라고 하는 게 출제자가 어떤 의도를 갖냐에 따라 그 의도가 뭐냐면 사실은 우리 응시생이에요. 그러니까 응시생이 이제 많아지고 그러면 이제 뭐 쉽게 말하면 60점 이상은 무조건 다 패스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합격자를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 합격자 조정하기 제일 좋은 수단이 회계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회계에서 좀 지엽적이거나 어려운 거를 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다. 근데 아무튼 뭐냐면 그렇다 하더라도 뭐냐면 우리 40문제 중에서 아무리 어렵게 내도 20개 이상을 어렵게 낼 수는 없어요. 그냥 20개는 그냥 원래 하던 거고 나머지 20개 정도를 어렵게 낼 뿐이죠. 이렇게. 근데 그런 어려운 문제에 기존에 안 나왔던 지문들이 막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시험이 엄청 어렵게 나올 때를 이제 대비해서 책에는 이제 나올 수 있는 모든 문장들을 다 담아놓는다는 의미로 써놓은 거고 수업 목적성은 그렇게 심오하게 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단원에 이거 말고도 우리가 해야 될 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늘 강조한 것처럼 줄기가 있고 격가지가 있으면 줄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이건 이제 지엽적인 격가지니까 가볍게 보고 제가 체크하라고 한 부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79쪽 보시면 제일 위에 4번 자본의 측정인데 이 문장이 중요해요. 자본은 직접 측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산 부채는 직접적으로 그 자산이 얼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자본은 항상 뭐냐 잔액이에요. 잔액. 직접 측정되는 게 아니고 자산 빼기 부채가 그래서 자꾸 잔여 지분이란 말이죠. 잔여 지분. 이 표현이 이제 등장을 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는 인식된 모든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모든 부채의 장부금액을 빼면 자본이 나오는 거죠. 자, 일반 목적 재무제표는 비춰보세요. 기업의 가치를 보여주고 설계된 게 아니죠. 그러니까 회계는 가치평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본의 총 장부금액은 다음과 동일하지 않죠. 일반적이라는 말을 쓴 게 뭐냐면 우리 절대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벼락 맞을 확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냐면 거기에 시가총액과 일치하지 않는데 어떤 회사는 일치하는 회사가 하나라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절대적인 이런 표현을 쓴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사실 우리 표현을 하면 일치하지 않는다예요. 근데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일치하는 회사도 있는데요. 이 회사는 일치하는데요. 그런 회사가 매우 드물지만 한 회사라도 있으면은 그 문장이 틀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교수님들이 문장을 쓸 때 일반적으로 이런 말이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 있잖아요. 원칙적으로 이 무슨 말이에요? 예외가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일반적으로 이런 뜻이. 자, 아무튼 그거 한 번씩 좀 잘 보세요. 그래서 자산 빼기 부채가 자본이다. 잔여 지분이 된다. 잔여 지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뭐 그 정도만 보세요. 그 다음에는 이제 80페이지 보시면 뭐 표시와 공시죠. 근데 그거는 뒤에 가서도 다시 볼 거고. 자, 우리 82쪽 가 보세요. 82쪽. 자, 우리 분류하는 거 분류. 자, 분류란 표시하고 공시하려면, 그러니까 우리 재무제표에다가 공시를 하려면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죠. 걔를 좀 구분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네 번째 줄 봐보세요. 상이한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을 함께 분류하면 목적 적합한 정보를 가려서 분명하게 거기 불분명하게 하고 이해 가능성 비교가 낮아질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서로 다른 거를 한꺼번에 뭉뚱그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오해를 일으킬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결론은 뭐냐? 충실하게 표현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상이한 거는 구분 표시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유사한 것들은 통합해서 표시한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거기 가로 1번을 보세요. 자산과 부채의 분류 이렇게 나와 있죠. 자산 부채의 분류. 그래서 얘만 보세요. 자산의 부채를 유동 요소와 비유동 요소를 구분하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것도 뭐 적절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그런 뜻인데 여기 BS를 보세요. 우리가 아까까지는 자산, 부채, 자본 이렇게 썼어요. 근데 사실은 이 자산이 둘로 나눠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뭐냐면 유동 자산하고 비유동 자산이에요.
유동자산은 뭐냐? 1년 내 현금화되는 자산은 유동자산이고 몇 년에 걸쳐서 계속 현금을 창출해주면 얘는 비유동자산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다시 유동자산은 둘로 나눠주고 이걸 좀 외워두시면 좋아요. 당좌자산하고 재고자산이에요. 재고자산은 팔아서 현금화되는 거고 당좌자산은 유동자산 중에 재고가 아닌 거 모조리 다 당좌자산. 뭐 있어요? 현금, 뭐 매출채권, 뭐 선급보험료 전부 다 당좌자산에 들어간다. 이걸 좀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유동, 비유동. 마찬가지예요. 부채도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나눠요. 내년도에 갚아야 되면 유동부채예요. 그렇지 않으면 비유동부채가 된다. 그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렇게 유동, 비유동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그 다음에 배울 텐데, 뭐 다음 주에 배울 텐데 우리가 유동 비율을 공시해요. 유동 비율이 뭐냐면 공식이 유동 부채분의 유동 자산이에요. 유동 부채가 뭐 1년 내 갚아야 될 돈이고 그 재원이 되는 게 유동 자산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유동 부채가 100억인데 유동 자산이 20억밖에 없어요. 그럼 이 회사는 뭐 1년 내 부도나는 거죠. 내가 1년 내 갚아야 될 돈이 100억인데 현금에 가까운 20억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빨리 이 비유동 자산을 유동 자산으로 전환을 시켜놔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회계라고 하는 게 결국 뭐냐? 이런 거예요. 이걸 우리가 비율 분석이라고 비율 분석. 비율 분석이 마치 사람으로 말하면 건강 검진 받는 거예요. 뭐 키가 몇 센치고 체중이 얼마가 돼서 뭐 예를 들어서 너무 체중이 뭐 과하다 아니면 뭐 이제 뭐 혈액 검사한 다음에 뭐 이제 고지혈증이니 뭐니 뭐 하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 소변 검사해서 뭐 당성분이 너무 많고 뭐 이런 거 검사하는 것처럼 이게 결국 뭐냐면 기업을 진단하고 기업을 하는 게 결국 뭐예요? 이렇게 비율 같은 걸 분석을 하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 이 자산을 유동, 비유동, 부채도 유동, 부채, 비유동 이런 식으로 나눠놔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아무튼 분류가 그런 뜻이고. 그다음 가로 2번 상계가 있어 상계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상계는 별표를 쳐보시고 상계는 인정되지 않아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두 번째 끝에 보세요. 서로 다른 항목을 함께 분류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데 걔는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예를 한번 여기 보세요. 자, 제가 토지를 취득했는데 토지가 100억이에요. 이 토지에 대해서 담보대출 40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담보 40억 받아가지고 100억짜리 토지를 샀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가 이 토지를 처분한 다음에 빚을 갖고 나면 60억 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